안녕하세요. 부자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연구원 보고서 서울시 주거복합 공급 동향과 주거환경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또 2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영상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성동구 부동산 완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 전자책이 나왔는데요. 이 동대문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도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거 어디까지 배웠죠? 이 주거복합 공급 촉진 요인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주거복합단지 시기별 공급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기 보시면 주상복합 단지수 그리고 주상복합 세대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별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첫 번째 특성,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째 특성,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또 하나의 특성, 2019년도부터 그 이후 특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복합 건물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상복합 단지수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차츰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 여기의 특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거복합 개발 확대와 주거복합 브랜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로 위해서 부동산 완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복합, 주거 비율이 90%로 완화되고 세대수 기준도 폐지되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시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1000% 주거복합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서울시가 용도 영적제를 도입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완화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규제가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용도 용적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완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거복합의 건물은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시 주택공급 가용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상업지역에 주거복합 건물을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완화책이 들어가죠. 용적률, 세대수 제한, 상업기능의 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기 시작하죠. 이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총 주거복합의 단지수가 13개 단지 3,794세대였는데요. 2006년에 무려 61개 단지 그리고 8,008세대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확대 이제 느껴지죠? 무려 4년 만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특징, 당시 보면 이게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목동에 있는 하이페리온이 대표적인 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거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초고층화 그리고 당시에는 대형 평형 위주였습니다. 대형 평형 고급화 전략이었죠. 그래서 또 대형 상업시설과 복합한 형태죠. 그래서 고급화 전략, 고급형 도심 주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타워팰리스 2002년도에 69층이고요. 하이페리온은 2003년도에 준공되었고 69층입니다. 그래서 저층부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택 공급의 감소와 그리고 대형 상업 숙박시설의 복합화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는 상업지역에 무분별한 주거복합 건물 개발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복합 건설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었던 세대수 규정이 300세대 미만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2003년도 중심 상업 지역에서의 주거복합개발 주거 비율은 7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대문 외 지역의 주거 비율은 기존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민간 택지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죠. 금융위기. 그럼 다시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남에 따라서 주거복합 건물이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단지 수는 2007년도에는 35개 단지 11,523세대였는데요. 이게 5년 만에 3개 단지 873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신축 공급 물량입니다. 신축 공급 물량.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 용산 파크타워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40층이고 건대 스타시티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58층 성수 갤러리 앞벌에 그리고 뭐 신도임 디큐브시티 나와있죠. 그림 2011년도 51층 그리고 합정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그리고 여기 대부분 보면 저층부에는 백화점, 대형 쇼핑몰, 호텔, 오피스타워 등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과 복합단지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2013년도에서 2018년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중소형, 아까 2000년대 초반에는 대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중소형 주거 복합 공급과 공급 안정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중소형 평형의 주거 복합 공급이 증가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덕수궁 롯데캐슬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494세대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강동 팰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지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이 대량 공급이 되는데요. 이때 주거복합의 공급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포 공덕파크자이, 그리고 왕십리 센트라스, 그리고 용산의 푸르시오 썸밋 이게 다 2013년도부터 2018년 이때 지어진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이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 형태의 대규모 주거복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형태의 대규모 주거복합 단지가 등장하고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수준의 주민 복리 시설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플레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참고로 용산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준공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한 소척 아이파크 2022년도에 1459세대 이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역 반경 350m 내 역세권에 2024년까지 이제 350m로 완화되었죠. 1차 역세권이요. 원래는 250m입니다. 그래서 주거복합 건물이 난립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은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물을 바꾼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기준이라든지 비주거 용도 비율, 중공업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5건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8건, 2021년도에 10건, 2022년도에 12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분인데요. 시기별로 대표적인 주거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IMF 이후 다시 완화를 통해서 주거복합 개발이 본격화되고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다시 이제 개발 억제. 하지만 다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다시 완화책이 나오죠. 2014년도, 2018년도 하지만 계속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그래서 대중성과 실용성을 갖춘 주거복합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주거 용도 축소,
그래서 아파트 단지형, 주거복합 등 다각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주거 지역이죠. 비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공업 지역까지 이게 최고 층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히 여기 최고 층수를 비교해 보면 2000년대 초반이 높았죠. 최근에는 좀 비교적 낮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공급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일반 상업지역,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로 지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준주거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중공업 지역까지, 중공업 지역, 이거 어디 있죠? 앞에. 고척 아이파크가 대표적이죠. 중공업 지역. 이 중공업 지역에서도 주거 복합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족한 가용지 현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비주거 단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대표적인 주거복합 건물은 마호 한강 2차 프로지오, 그리고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고요. 중공업 지역에 지어진 단지는 물레 롯데캐슬, 그리고 고척 아이파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뭐 비율이죠. 공급단지 비율.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빨간색이 상업지역입니다. 빨간색 상업지역. 상업지역 높고 여기 중공업지역. 최근에 2020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좀 파란색이 조금 있죠. 이때도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뭐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그래서 조금 이제 주거복합단지의 고미락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는 적극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썼습니다. 바로 IMF 위기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이 평균 용적률이고요. 이 하늘색이 최대 용적률인데 어떤가요? 2000년대 초반에는 조금 높다가 차츰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규제가 적용함에 따라서 평균 용적률이라든지 최대 용적률이 감소하는 추세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 지표로만 보면 주거복합은 공급 밀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죠. 최근에는 뭐 800센트 최대 용적률이 800센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파트와 주상복합 평균 세대수와 전용 면적을 추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주거복합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비슷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이 막대 그래프가 세대수이고 이 선이 이제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노란색과 하늘색 거의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 주거복합의 세대수가 평균 세대수가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 경기침체 이후에는 고급 주거복합단지,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넓었죠. 전용 100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세대수는 감소했지만 전용 면적은 증가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장기 부동산 침체됨에 따라서 중소형 평형으로 주거복합 단지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복합 전용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 등장하게 됩니다. 단위 세대가 40m 제곱 미만의 소형화 추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위 세대는 기존에 이제 고급화해서 소형화 추세이고요. 단지 자체는 다시 최근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하늘색 막대기. 단위 세대는 면적은 감소, 그리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건설 규제, 항목별 산정지표인데요. 이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적률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상층,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주택가 복합 건물, 뭐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90% 이상 주거용가, 그 외 용도를 허용한다. 그리고 뭐 주차장은 참고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세대당 한 대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특례라고 해서 세대당 0.4대 덜 적게 지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진입도로 복리시설도 뭐 공급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일반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여기 의무라고 적혀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준주거 상업지역이 건설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은 복리시설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있죠. 그리고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층 연면적 공급세대수 기준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당 한 대 이렇게 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상으로 제가 그냥 넣어 놨고요. 그런데 이 비주거 지역이 주거복합단지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조 채광, 조망 등 보건성 측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상지 북쪽에 접한 도로나 건물의 일부는 채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해빙이 잘 안되죠. 그리고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과 초건접하게 건설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 세대는 창호가 재기능 못하죠. 이런 식으로 다 그늘져 있죠. 그래서 뭐 인동거리 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조 조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단지 내 시설의 편리성 측면입니다. 단지 내에서 주민 복리 시설이 그리고 편의 시설이 이 부족함에 따라서 거주민의 주거 편의성이 저해되고 인근 지역의 도시 환경에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주거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은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지원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거 비율에 해당하는 공간은 상업이나 업무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공업 지역에 입지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대형 상업 공간은 대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산구 상업지역과 강남구 상업지역이 나오는데요. 용산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시설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구분 소유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률이 조금 높은 추세이고요. 반면 강남구 상업지역은 단지 내 상가시설을 최소화했습니다. 거주민의 수요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이에 따라서 공실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쓰일 당시 기준이겠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입 인구와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는 용적률로 대표되는 개발 밀도로 밀도 관리를 획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기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런던이라든지 미국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획일화된 게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뭐 세대 밀도라든지 대상지 특성 및 공급 계획에 따른 생활 SOC 수요 추정, 그리고 거주 세대, 지역 조망권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용적률, 그러니까 개발 밀도뿐만 아니라 세대 밀도라든지 세대 유형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밀도 관리 체계와 시설 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복합단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비주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가용지 확보가 어렵죠. 그래서 대규모 주거단지 유입에 따라서 상업과 업무시설 3대 수요 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1990년대 후반에 공급되기 시작한 대규모 주거법도 곧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든지 구분 소유권으로 나누어진 주택 상가가 복합된 경우는 관리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선호되는 작은 세대의 고밀단지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 수요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주거 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 50년 뒤의 서울시 주거 환경을 내다보고 주거복합 개발 모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주상복합, 이 주상복합의 트렌드, 과거 트렌드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촌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